미국 CIA가 단 하나의 보고서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워싱턴 국토안보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해당 분석관을 즉시 청문회에 소환했고 일부 의원들은 당장 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FBI 내부에서도 정보의 충격적 대전환이라 불렸습니다. 절대 한국인을 믿지 말라는 유언을 품고 살아온 미국 CIA 분석관 소피아 린든. 대체 이 젊은 여성 분석관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돌아왔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녀가 코리아타운에서 목격한 충격 실화를 소개합니다. 저는 소피아 린든입니다. CIA 사회심리 전략 분석관으로 12년째 일하고 있죠. 2025년 7월 어느 더운 여름날 갑작스럽게 LA 긴급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국 내 대규모 이민자 충돌이 예상된다는 정보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단순한 현장 조사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에는 제 개인적인 감정이 깊숙이 섞여 있었죠. 제 아버지는 한국전 참전 용사였거든요. 육군 보병 제2사단 소속으로 1951년부터 1953년까지 복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셨어요. 어릴 때부터 듣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피아, 절대 동양인들을 믿지 마라. 특히 한국인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진돗개처럼 언제 물지 모르는 족속들이야. 이게 아버지가 2019년 임종 직전까지 하신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LA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도시 전체에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 대대적 단속을 발표한 직후였거든요. 공항 곳곳에서 시위대가 몰려다니고 있었어요. 출입국 관리소 앞에는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고 항해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면서 운전기사에게 물어봤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 것 같습니까? 운전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가씨,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곧 더 큰 일이 터질 거예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제가 받은 CIA 기밀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두꺼운 파일에는 LA 지역 각 인종별 커뮤니티 분석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인 커뮤니티는 역사적으로 배타적이고 폐쇄적 성향을 보인다. 위기 상황에서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고 고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1992년 LA 폭동 당시에도 무력으로 대응하며 타 인종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분석 시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버지 말씀이 옳았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해보자고 다짐했어요. 한국인들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객관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정보가 계속 들어왔어요. 시내 곳곳이 무정부 상태로 돌변하고 있는데 유독 코리아타운만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거였습니다. 고립된 집단은 위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게 CIA 위기관리 매뉴얼의 기본 원칙인데 말이죠. 저는 코리아타운이 곧 폭동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확인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끓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 조사를 위해 렌터카를 몰고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LA 시내로 들어서자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발표 직후 불과 12시간 만에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시청 앞 그랜드 파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서로 대립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죠. 히스패닉 시위대가 우리도 미국인이다라고 외치면 맞은편에서는 백인 극우단체가 불법자들은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 사이에 흑인 시위대도 섞여서 경찰 폭력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어요. 방패를 든 진압 경찰들이 최루탄을 쏘고 있었지만 시위대는 오히려 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베벌리 힐스 쪽으로 차를 몰고 가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로데오 드라이브의 명품 매장들이 모조리 털리고 있었습니다. 롤렉스 매장 유리창이 박살나 있었고 구찌 부티크 앞에는 약탈품들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테슬라 전시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시용 차량들이 뒤집혀 있었고 일부는 불에 타고 있었죠.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지만 소방관들도 위험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경찰 교신을 들으니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리틀 도쿄에서 대규모 약탈 발생, 지원 요청합니다. 치나타운 상황 통제 불가능, 추가 인력 필요해요. 베니스 비치까지 화재 확산, 주민 대피 진행 중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비상 상황이 보고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대한 신고는 단 한 건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직감적으로 생각했어요. 분명히 저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한국인들의 폐쇄적 성격 때문에 외부와 소통을 차단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도 상황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 거라고 판단했어요. 아마도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헐리우드대로를 지나니 더욱 참담했어요. 유명한 차이니즈 시어터 앞까지 시위대가 몰려들어 있었고 명예의 거리별들이 새겨진 보도블록이 곳곳에서 깨져 있었습니다. 산타모니카로 향하는 길목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공기가 매캐했습니다. 심지어 시장실에서는 오후 3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방위군 투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차 안에서 노트에 적어가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전체 도시 시스템 완전 붕괴, 법과 질서 무력화, 예외 지역 코리아타운만 확인 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너희들의 진짜 정체를 확인해 주겠어. 아버지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 드디어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윌셔대로를 따라 8번가 쪽으로 들어서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마치 평행 우주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우선 놀라운 건 상점들의 상태였어요. 유리창이 하나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점, 마트, 세탁소, 미용실까지 모든 건물이 멀쩡했어요. 노상에서 약탈하는 사람도 불타는 건물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죠.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고 화단까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욱 이상한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장한 경찰이나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거리 곳곳에서 조용히 순찰하고 있었어요. 60대로 보이는 한인 아주머니가 20대 히스패닉 청년 그리고 50대 흑인 할아버지와 함께 한 조를 이뤄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순찰하는 사람들을 보니 무전기는 들고 있었지만 총이나 곤봉 같은 무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웃끼리 산책하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거리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할머니들은 벤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한국 마트 앞에서는 더욱 신기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뭔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물, 컵라면, 빵, 과일 같은 것들이었어요. 마트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많이 가져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받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라고 인사하며 물건을 받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히 조직화된 치안 유지 시스템이야. 저는 분석가로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지? 한국인들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더구나 다른 인종들까지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카메라를 꺼내서 조심스럽게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증거로 남겨서 CIA 보고서에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워싱턴 본부 사람들이 봐도 믿지 못할 광경이었거든요. 한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와서 물어보셨어요. 아가씨,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물이나 뭔가 필요한 거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완전한 외부인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거였거든요.
이건 아버지가 말씀하신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가장 개방적이고 친근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정보와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코리아타운 안쪽 골목길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사이에 자리한 작은 세탁소 앞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가 20대 히스패닉 청년과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친할머니와 손자 같았어요. 더 신기한 건 그 옆에 10살 정도로 보이는 흑인 소녀도 함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우리 아니야, 오늘도 이쁜 애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도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완전히 가족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가 인터뷰를 시도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더니 손을 털며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가씨, 뭔 상황이에요? 그냥 평소처럼 청소하는 건데. 그 애들이 날 먼저 지켜줬어요. 내가 뭘 특별히 한 게 있나요?" 히스패닉 청년은 마르코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25살이었고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거든요. 벌써 3년째예요. 제가 일자리를 못 구해서 힘들 때 할머니가 직접 소개해 주셨어요. 아플 때는 병원비까지 내주셨고요. 마르코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흑인 소녀 아니아는 올해 4학년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매일 저녁에 숙제도 도와주세요. 엄마가 호텔에서 청소 일하셔서 밤늦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가 저녁밥도 챙겨주시고 잠들 때까지 같이 있어주세요. 아이의 목소리에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감정적 결속이지 전략적 계약 관계가 아니야. 분석관으로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됐거든요. 왜 한국인 할머니가 전혀 다른 인종의 아이들을 위해 이런 희생을 하는 거죠? 경제적 이익도 없고 사회적 의무도 아닌데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아가씨는 어디서 왔어요? 혼자 다니면 위험한데." "이런 때일수록 서로 돌봐야죠." 그러면서 차가운 물 한 병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 물을 받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언제 이런 무조건적인 친절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마르코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한국 분들은 정말 다 이래요. 저희를 진짜 이웃으로 가족으로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동네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들 가게에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니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할머니를 지켜드려야 해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요." 저는 카메라를 서서히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적이거나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유대감이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3시쯤 코리아타운 중심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라파엘이라는 25세 히스패닉 청년이었어요. 지금은 코리아타운 자율방범대 대장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키가 180cm가 넘어 보였고 팔에는 여러 개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근육질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까지 영락없는 갱스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저 사실 3년 전에 여기 한인마트 털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방범대장을?" 라파엘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쓰러지셨는데 병원비가 월 3,000달러씩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어요. 고등학교도 중퇴했고 범죄 기록까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라파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인마트를 털기로 했어요. 다른 동네 친구들이 한국인들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완전히 예상과 달랐다고 했어요. 밤 10시쯤 마트에 들어가서 계산대 아줌마를 위협했어요. 돈을 내놓으라고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많이 굶주렸구나. 우리부터 같이 밥 먹자.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요? 약탈자에게 밥을 주겠다고요? 라파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미선 아줌마였어요. 저를 경찰서에 신고하지도 않고 그냥 뒤쪽 사무실로 데려가서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요즘 많이 힘들지? 어머니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저 같은 놈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준다고 느꼈어요. 라파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냥 지금 너무 힘든 거지. 맞았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 후로 라파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구해주셨어요. 친구분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였는데 제 전과 기록도 다 설명하시고 취업시켜 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도와주셨어요. 매달 $1,000씩 3년 동안이나요. 가장 고마웠던 건 제게 책임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라파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차례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네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코리아타운은 제 가족이 있는 집이에요. 라파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숨 걸고 지킬 거예요. 3년 전 김미선 아줌마가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거든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절대 한국인들을 믿지 말라는 유언이 머릿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알던 한국인들의 모습일까요? 라파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깊이 조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리아타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건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동체 문화였던 거죠. 올림픽대로에 있는 한인마트를 운영하는 박철수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30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일을 해왔어요. 이웃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도 처음 이민 왔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박 사장님의 말투에서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박 사장님의 마트에는 정말 특별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공짜로 우유와 빵을 나눠줬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부모님께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요. 자존심 상하실까 봐서요. 이런. 제시도. S. 계속. 편집. 아이들이 벌써 5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굶으면 안 되잖아요. 6번가에 있는 한인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영호 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보험 없는 분들도 다 치료해드려요. 나중에 형편되면 내시라고 해요. 안 내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원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이 돈 벌려고 하는 곳인가요? 사람 살리는 곳이죠. 세탁소, 학원, 음식점을 돌아다녀 보니 모든 곳이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커뮤니티 돌봄의 거점이었던 겁니다. 한국어 학원에서는 한국 아이들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흑인 아이들도 무료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언어는 미래의 힘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배울 권리가 있죠. 음식점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갈비탕집을 운영하는 최순자 사장님은 매주 금요일마다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이 동네 사람들 덕분인데요. 이런 일을 벌써 15년째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폭동이 일어나도 우리 동네는 안전한 거구나. 저는 비로소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이들의 방패는 총이나 경비업체가 아니라 지난 30년간 쌓아온 신뢰였던 겁니다. 이웃들의 진심 어린 정의감과 책임의식이 진짜 보안 시스템이었던 거죠. 82세 할머니 한명숙 씨가 제게 말씀해 주신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담을 쌓지 않고 다리를 놓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가족이 된 거죠. 가족끼리 서로 해코지 하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보안 전략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CIA 보고서를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한국인 커뮤니티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다. 완전히 틀린 분석이었어요. 오히려 가장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공동체였습니다. 30년 동안 이웃 사랑을 실천해온 결과가 지금의 평화였던 거죠. 휴대폰으로 워싱턴에 있는 상관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코리아타운 상황 파악 중입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상관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보고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야겠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과연 워싱턴의 분석관들이 이 이야기를 믿을까요? 저 자신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을 테니까요. LA에서 돌아온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긴급 상황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워싱턴 CIA 본부 7층 대회의실에 각 분야 수석 분석관들과 국장급 간부들이 모두 모였어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디귿자 형태로 앉아 있었고 정면 스크린에는 LA 사태 종합 분석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린든 분석관, LA 현장 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죠. 제임스 핸더슨 국장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폭동으로 완전히 무너진 LA 시내 영상을 틀었어요. 불타는 건물들, 약탈당한 상점들, 뒤집힌 경찰차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시다시피 LA 전 지역이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 곳만은 예외였어요. 그리고 코리아타운의 평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깨지지 않은 유리창들, 조용히 순찰하는 시민들, 웃으며 대화하는 다인종 주민들의 모습이 나왔죠.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어떻게 코리아타운만 이럴 수 있죠? 수석 분석관 중 한 명이 물어봤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영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라파엘의 인터뷰, 김미선 아줌마와의 대화, 박철수 사장님의 증언들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민병대 조직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공동체 방식은 우리가 연구하고 모방해야 할 새로운 사회 모델입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관계가 어떤 무력보다 강력한 방어막이 되었어요. 그 순간 존슨 부국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린든 분석관, 그건 지나치게 감상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구조적 분석에 기반해서 보고해야죠. 몇 명의 개인적 사례로 전체를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30년간 이어진 한인들의 커뮤니티 봉사 활동 기록들, 경찰서 신고 접수 현황 비교 자료, 다른 지역과의 범죄율 차이 분석까지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이건 예외적 사례가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체 건설의 결과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핸더슨 국장님이 날카롭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식 공동체 모델을 미국 도시 안정화 전략에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사회 통합 기술이에요. 존슨 부국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그런 건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분석관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젊은 분석관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무기나 경비가 아니라 관계의 기술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건 진정한 사회 통합의 모델이에요.
법과 제도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신뢰 공동체를 구축한 거죠. 이게 21세기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에서 점점 멀어지는 불빛들이 보였어요. 며칠 전 LA에서 느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제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거든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한국을 정말 몰랐구나.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아버지, 당신도 몰랐을 거예요. 1950년대 전쟁터에서 겪은 극한 상황이 아버지의 시각을 완전히 제한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후 70년 동안 한국과 한국인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아니, 애초에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이었는지 아버지는 모르셨을 거예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써본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신중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골라가며 썼어요. 한국인들이 코리아타운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치안 유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무너지는 도시 속에서 가장 강한 구조물을 지어 올렸다. 그것은 콘크리트나 철근이 아니라 30년간 쌓아온 신뢰였다. 라파엘이 마지막에 해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소피아 씨, 언제든 다시 오세요. 여기는 가족을 환영하는 곳이거든요.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때 제가 생전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던 걸 기억해요. 분석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느낀 진정한 감동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해둔 코리아타운 사진들을 다시 하나씩 봤습니다. 한명숙 할머니와 아니아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마르코와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순찰하는 모습, 김미선 아줌마가 라파엘과 포옹하는 모습들. 이 모든 장면들이 진짜 미국의 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CIA 동료들 중 일부는 제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존슨 부국장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에 매여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이 방식이 미국 사회 정책의 표준이 될 거라고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공동체의 힘이 새로운 시대의 해답이 될 거라고 믿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걸려있는 아버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계신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진실을 알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아버지가 생각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다음에 LA에 갈 기회가 있다면 꼭 코리아타운부터 들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CIA 분석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이웃으로 말이에요. 김미선 아줌마의 가게에서 장도 보고 라파엘과 함께 동네 순찰도 하고 아니아와 한명숙 할머니에게 인사도 드리고 싶어요. 컴퓨터 화면에 깜빡이는 커서를 보며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목격한 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능성이었다.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미국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다. 보고서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은 신뢰 기반 다문화 공동체 보안 모델의 실증적 연구 코리아타운 사례를 중심으로였어요. 한국인들이 세상에 보여준 아름다운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드리는 제 마지막 선물이기도 했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